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울 종로 좁은 골목, 78살 관상가 헤일이 맨발의 소녀를 보는 순간 충격에 뒷걸음질치다 넘어졌습니다. 50년 넘게 사람 얼굴을 봐온 그가 이렇게 놀란 적이 있을까요? 더러운 옷을 입은 12살 리나 하지만 그 아이 이마에 숨겨진 희미한 무늬는 관상서에서 본 그 표식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큰 그릇의 징표를 가진 아이가 왜 이런 모습으로 거리를 떠돌고 있는 걸까요?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 하나, 그 안에 새겨진 이름 하나가 8년 전 사라진 대통령 가족과 이어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권력의 어둠과 마주하게 되는데, 과연 이 소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리나라고 합니다. 12살이에요. 사실 제 진짜 이름은 강리나인데 오랫동안 그걸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길거리에서 혼자 살아왔거든요. 4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고 꿈에서만 가끔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종로 골목에서 관상을 보시는 헤일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제 이마에 있는 특별한 무늬를 보고 깜짝 놀라셨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서울 종로의 좁은 골목길이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시민들은 바쁜 걸음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한편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오래된 글씨로 관상 인상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헤일이라는 78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3대째 관상을 봐 온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관상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헤일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차를 우리고 먼지를 털고 문턱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헤일은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서너 명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한 소녀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맨발이었습니다. 치마 끝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더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헤일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등줄기를 차가운 전류가 스쳐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헤일은 급하게 가게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손에는 돋보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헤일이 다가가자 리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헤일은 더욱 놀랐습니다.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투명하면서도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마 중앙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눌린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거기에 매우 희미한 무늬가 있었습니다. 물결처럼 보이기도 했고 비늘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늬는 헤일이 오래된 관상서에서 본 적이 있는 표식과 똑같았습니다. 큰 그릇의 징표라고 불리는 무늬였습니다. 세상에 거의 나오지 않는 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자의 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헤일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돋보기가 바닥에 떨어져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리나가 허둥지둥 달려와 헤일을 부축했습니다. 소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헤일은 숨을 고르며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리나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아가야. 혹시 시간이 있다면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겠니? 돈은 필요 없단다. 리나는 잠깐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 리나는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헤일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깨끗한 컵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손톱은 짧고 깔끔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앉은 자세는 곱고 단정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아이는 본능적으로 쓸어 모아 휴지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몸에 밴 예의였습니다. 아가야, 이름이 뭐니? 설이나예요. 리나구나. 몇 살이니? 12살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리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몰라요. 고아원에서 살다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럼 몇 살 때 기억부터 나니? 4살 전 일은 기억이 없어요. 꿈에서 가끔 누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얼굴은 잘 안 보여요. 리나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헤일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마의 무늬와 아이의 눈빛, 그리고 4살 이전의 기억 상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가 우러나자 헤일은 손수건과 작은 비누, 깨끗한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손부터 씻고 오렴. 그리고 이건 입을 옷인데 할아버지 집에 있던 거야. 혹시 내가 맞을 것 같구나. 리나는 한참 뒤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물기를 닦아낸 얼굴은 맑았습니다. 눈매는 또렷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리나는 조심스럽게 컵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젓가락질도 바르게 했습니다. 허기를 느끼는 듯 했지만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이 모든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오래된 훈련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헤일은 리나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줄은 헤어져 있었고 펜던트는 금속이 발에서 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헤일이 자세히 보니 펜던트 안쪽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아, 리나야, 이 목걸이는 누구 것이니? 제가 기억하는 한 늘 제 목에 있었어요. 유일하게 가진 물건이에요. 작은 금속 조각의 글자 하나가 헤일의 머릿속 오래된 기억을 깨웠습니다. 몇 해 전 뉴스에서 본 기사였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한 정치인의 가족이 사고로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연아였습니다. 어린 딸이 함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차량은 산길에서 전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애매한 결론이었습니다. 헤일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리나야. 헤일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바람이 새단다. 할아버지 집에 잠시 머물며 공부도 하고 가게도 도와줄래? 리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럼 널 보내면 할아버지 마음이 더 불안해질 것 같구나. 그날 밤 리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헤일은 창가에 앉아 오래된 관상서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 스승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천자의 상은 권력의 그릇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말한다.
아주 오래전 스승이 적어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식은 길잡이일 뿐, 선택은 사람의 몫이다. 헤일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렵 청와대에서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무연은 밤늦게까지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4살 무렵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은하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그만 잊으셔야죠. 은하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 속 아이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오늘 골목에서 헤일이 본 그 눈빛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무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연아, 리나, 작은 중얼거림이 넓은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하 여사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다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밤하늘 아래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골목의 작은 가게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권력의 중심에서 오래된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운명의 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나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움직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헤일은 그런 리나를 보며 놀랐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마음이 신기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없구나. 헤일은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자의 이름은 준서였습니다. 32살의 변호사였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내 도움이 좀 필요하구나.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중요한 일이다. 점심시간에 잠깐 올 수 있겠니? 준서는 점심시간을 쪼개서 관상가게로 왔습니다. 헤일은 소녀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마에 무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 이야기도 했습니다.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과 오래된 실종 기사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서는 변호사답게 차분히 물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우선 당시 기사들을 다시 찾아보죠. 사고 장소와 구조 기록, 고아원 자료까지 확인해 볼게요. 준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이는 잠시라도 혼자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요. 그날 밤 리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큰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산길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따뜻한 손의 감촉도 느꼈습니다. 갑자기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조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리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으윽! 작은 비명소리에 헤일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리나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괜찮다, 리나야. 꿈은 가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조심스럽게 가져오기도 한단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이제 안전하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며칠 뒤 준서는 자료를 들고 다시 가게로 왔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던 무연의 가족이 시골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량은 커브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차는 발견되었지만 모녀의 흔적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사고 현장 지도를 펼쳤습니다. 구조 시간대와 당시 경찰 발표에 이상한 점들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구멍이 많아요.
특히 시신 미발견 이후 추적이 중단된 절차가 이상합니다. 누군가 사건을 빠르게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헤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리나가 정말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준서가 리나와 함께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보셨습니까? 12살쯤 됩니다. 준서는 사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리나의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즉시 리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속도로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자들이 거리를 두고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리나야, 무서워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 네, 오빠. 골목을 3개 지나 큰 길에 나왔을 때 준서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앞신호 2번만 지나서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겨우 검은 양복들을 따돌렸습니다. 준서는 가게로 돌아와 헤일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집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헤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한 거구나. 네, 할아버지. 이제 더 조심해야 해요. 경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가택 침입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철물 틈이 벌어지더니 3명의 남자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린 이 아이만 데려가면 됩니다.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헤일은 리나를 가리키는 손을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여긴 내 집이네. 아이는 못 데려가. 할아버지, 어려운 일 만들지 마세요. 그때 마침 준서가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준서가 남자들에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준서는 팔을 꺾여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남자 둘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리나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혼란스러운 순간 헤일은 뒷문을 열며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자! 2 사람은 뒷골목으로 이어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담장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은 빈 창고에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헤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헤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 선생. 아이를 데려오시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한강공원, 내일 밤 12시. 아이와 바꿉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손자 안전을 장담 못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헤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준서가 붙잡혔다는 뜻이었습니다. 리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 때문에 준서 오빠가 아니다, 리나야. 내 잘못이 아니다. 헤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큰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날 밤 늦게 헤일은 결심했습니다. 정면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숨어 다니는 것으로는 위험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리나야, 내일 낮에 우리가 먼저 갈 곳이 있다. 어디요, 할아버지?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로 가는 거야. 누군데요? 헤일은 리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꿈에서 겨우 손끝으로 잡았던 그 사람. 내 아버지일 수 있는 사람에게. 리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울리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준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했지만 적이 권력의 안쪽에 손을 뻗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무턱대고 움직였다가는 증거도 사람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해일은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예전에 관상을 본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지인은 아직 경내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건 크지 않네. 다만 정문 앞이 늘 시끄럽지. 그 틈에서 대통령이 종종 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일이 있어. 고맙네. 아이를 지켜야 하네. 조심하게. 요즘 경내가 예민해. 다음 날 하늘은 흐렸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협박 시각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 전에 해일과 리나는 청와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광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팻말과 구호가 섞여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일은 리나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리나야. 곧 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를 믿어. 리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청와대 정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정문 앞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문제를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명한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 일정 차량 행렬이 정문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의 밀도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호 책임자가 짧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차량 진입이 늦어질 듯합니다. 괜찮습니다. 내려서 들어가죠. 무현 대통령은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그는 시민들의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비틀거리다가 앞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리나였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에 밀려 중심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해일이 손을 뻗었지만 군중의 물결이 손끝을 떼어냈습니다. 리나는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나려다 앞에 선 사람의 구두를 보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무현 대통령은 반사적으로 아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니? 아이와 대통령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현의 눈동자에는 오래 묻어있던 슬픔과 낯익은 그리움이 떠올랐습니다. 리나는 꿈속의 목소리와 앞의 얼굴이 겹치는 혼란을 느꼈습니다. 저 아저씨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안쪽으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은하 여사가 달려왔습니다.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위험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무현은 리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8년 동안 잃어버린 보물을 다시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이, 집무실로 데려와 주세요. 대통령님, 은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경호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일도 밀려드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무실 문이 닫히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현은 소파에 앉아 리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매, 턱선, 미소가 사진 속 아이와 겹쳐졌습니다. 그는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내 이름이 설이나예요.
리나, 혹시 이 목걸이는? 헤일이 리나의 목에서 펜던트를 풀어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연은 뒤집어서 연하라는 글자를 보자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하. 바로 그 순간 집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의료진과 경호원이 함께 밀고 들어온 것은 구급 침대였습니다. 침대 위의 여자는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놀라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며 그녀가 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리나, 내 딸. 8년 동안 병원 침대에서 누워있던 연하가 의식을 회복하고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성의 힘이 그녀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리나는 본능처럼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단어는 너무 익숙했고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시울이 동시에 붉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한 번에 울고 있었습니다. 문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집무실 밖으로 나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호 책임자의 지시로 출입과 통신이 제한되었습니다. 잠시 뒤 비서실장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몹시 어두워 보였습니다. 대통령님, 무연은 자리를 바꿔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지금부터는 진실만 말합시다. 이 자리엔 내 딸과 아내가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헤일이 한 발 나섰습니다. 그는 소박한 어조로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간결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마에 무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절의 흔적도 말했습니다. 목걸이의 글자와 4살 이전 기억의 공백도 설명했습니다. 시장의 검은 양복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택 침입과 한강공원의 협박까지. 사건이 이미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도 말했습니다. 무연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8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의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깨가 내려앉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사님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거자금 문제로 약점을 잡혔습니다. 산길 커브에서 차량이 추락하도록 도왔습니다. 무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끝내 손에 걸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고 부인도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고아원으로, 부인을 지방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병원비는 제 이름을 숨기고 계속 납부했습니다. 집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은하는 고함을 치려다 말을 잃었습니다. 연하는 훌쩍이며 리나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무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스스로에게 화가 나 보였습니다. 경호실장, 예, 각하. 지금부터 이 사건과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을 사법 절차에 넘기십시오. 무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압수를 진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경호로 묶어주세요. 가장 먼저 내 가족을 지켜주세요. 명령이 떨어지자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한편 다른 경로로 움직이던 검은 양복 일당은 한강공원 인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준서는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손목에 상처가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준서는 곧장 대통령에게 진술했습니다. 해일과 함께
지금까지의 정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모든 동안 은하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빼앗아 자신의 삶으로 삼으려 했던 집착은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의미를 잃었습니다. 문득 그녀가 내뱉었습니다. 난 그저 그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상처 입은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늦게나마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결심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리나는 연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제 엄마가 맞죠? 그럼 내 딸. 엄마가 널 찾았어. 무연도 조심스럽게 리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있어, 리나야. 이제 우리 가족이다. 8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깨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긴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관상은 운명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나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수사와 공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 아동유기, 협박, 증거인멸 시도 등 다수 혐의로 은하와 민석, 그리고 공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정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철저히 관리되지 않은 사생활로 발생한 문제를 정리하려 했을 뿐입니다. 판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파괴할 권리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공적 지위를 사적 욕망으로 오염시켰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환자를 위험에 방치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석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범죄 과정과 뒤늦은 병원비 지원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형량에서 참작되었지만 그 역시 합당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판결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죄의 무게를 인정하고 늦게라도 진실을 말한 점은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남긴 상처의 깊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자 청와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넘기지 않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벌어진 범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사적인 비극이라 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진실을 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무능한 남편이었고 불찰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직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남은 삶은 아이와 아내, 그리고 그동안 제가 놓쳤던 모든 것을 곁에서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 뒤로 짧은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비난했고 누군가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연의 사임은 말뿐인 사과를 넘어서 실질적 책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간은 한 해를 돌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빠르게 변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았습니다. 봄이 되던 어느 날 헤일은 버스 2번과 시외버스 1번을 갈아타고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렸습니다. 그가 찾아간 집은 흰 담장과 낮은 기와 지붕이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무연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고 불리지만 그는 단정한 니트와 편한 슬리퍼 차림의 평범한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았네. 건강은 어떤가? 이제야 사람답게 숨을 쉽니다. 연아는 부축 없이 마당을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재활은 힘들었지만 의지가 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마당 한쪽 평상에 리나가 책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비교 정치와 시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리나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헤일의 팔을 꼭 안았습니다. 리나야, 얼굴이 더 밝아졌구나. 점심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 풋고추, 구운 생선, 잘 익은 김치. 네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준서도 합류했습니다. 그는 지금 공익변호사단에서 일하며 아동과 피해자를 돕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준서를 보면 습관처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호칭은 자연스러웠고 마음은 가족처럼 가까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리나는 헤일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가끔 무서웠던 꿈이 또 와요. 그런데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아요. 이제는 꿈속에서도 엄마 손을 잡고 싶다고 말해요. 헤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기억은 상처를 데리고 오지만 손을 잡으면 그 상처도 함께 걷기 시작한다. 리나는 구겨진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간단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권력은 책임이다. 두 번째, 진실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세 번째, 혼자서 버티는 용기보다 함께 버티는 용기가 더 멀리 간다. 학교 발표문 연습이에요. 제목은 나는 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꿈꾸나예요. 어려운 말은 빼고 제가 몸으로 배운 것만 적었어요. 무연은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이제 짧고 행동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시청의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했고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연아는 재활이 끝나면 간병인 교육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헤일은 낡은 관상서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 스승의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지한 표식은 방향을 알려줄 뿐, 길을 걷는 건 사람이다. 그는 책을 덮고 리나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살짝 가렸습니다. 햇살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래전 골목에서 처음 보았던 희미한 무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넘어갈 때 마당에는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준서는 리나에게 토론 대회 준비를 도왔습니다. 연아는 새로 배운 스트레칭을 헤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무연은 텃밭에서 상추를 뽑아 작은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바구니를 리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리나야, 사람을 위해 정치를 하고 싶다면 사람의 삶을 먼저 잘 보렴. 시장의 가격표, 도서관의 불빛, 아픈 사람의 처방전과 상담표,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의 첫 페이지야. 리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녁 무렵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물들었습니다. 작은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바람은 느리게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헤일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관상은 얼굴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선택으로 완성된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빛이었습니다. 리나는 발표문을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학교에서 발표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긴장되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별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의 삶은 오늘 끝났고
누군가의 삶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의 사람들은 조용히 등불을 끄고 서로에게 안녕을 말했습니다. 불안과 책임, 용서와 선택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 사이사이로 진실을 향해 걷는 사람들의 작은 발자국이 새겨졌습니다. 소리 없는 발자국이었지만 오래 남을 발자국이었습니다. 리나는 창가에서 별을 바라보며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좋은 정치인이 될 거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될 거야. 헤일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천자의 상은 권력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리나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8년의 기다림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진실은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관상에 나타난 표식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헤일 할아버지가 리나를 도운 선택, 준서가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 선택, 그리고 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가족을 선택한 결단까지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고 진정한 책임감은 권력이 아닌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